제35-1이죠. 주주총회 하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주총회 하자에 관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네 문제로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문제도 이제 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23년도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3년도 결의 하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는 5회 밖으로 뺐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 파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에 관한 문제는 이제 376조부터 379조까지 조문이 나와 있고 충분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우리가 결의 취소도 선택을 하죠. 그래서 결의 취소의 독자적인 문제, 전반적인 문제 두 가지 다 24년도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문제 처음 먼저 이제 결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게 결의 취소를 살펴보겠습니다. 376조부터 379조까지 다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총회 소집 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총회 결의 방법이 법령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낼 수 있고, 또는 그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될 때, 이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됐다라고 하는 것과 시험에서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무효다. 또 둘 중에 하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법령에 위반된 때 그러면 색깔려요. 그죠? 그래 앞에 거는 그대로 쓰면서 뒤에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는 결의 취소 사유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됐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사 감사를 선임 5인을 정해놓고 10인을 뽑는다 이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주의 추가 출자를 결정하거나 결의 뭡니까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진짜 실질적인 건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옛날엔 나왔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될 때와 법령에 위반될 때가 우리가 취소와 무효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이사 감사는 결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성의소거든요.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도 우리가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가 이제 제소권자고 2월 내로 이제 결의가 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형성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무효부존재는 우리가 제소권자가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지 않고 제소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확인의 소송 소리를 주장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형성에서는 뭐고 확인에서는 뭐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론적인 어떤 구성을 하고 설명을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형성해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소위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시험에서 해석법상소는 소위의 방법으로만 한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게 뭐냐면 결의 무효가 부존재도 해석법상 소송의 일항이란 말이죠. 자, 그 경우도 뭐예요? 우리가 무효부존재가 먼저 존재하고 서로 확인하는 거죠. 서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외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고 해석법상 소송의 경우도 반드시 서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예외가 인정이 된다. 그게 뭐예요? 주주총회 결의 무효야 부존재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요. 1번 요거 이제 우리가 그 형성에서와 확인에서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요게 376조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결의 취소해소를 제기할 때 법원은 회사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담보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맞죠? 주주가 이사 감사인 때는 법원은 회사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사 감사인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때 이제 우리가 176조 사항에서 그 회사가 이해관계인의 악의를 소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악의를 소명하고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가 이제 이사감사가 아닌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는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는 거죠. 그 악의는 선의 악의가 아니고 해이의 의미다. 해사를 해야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번이 틀렸고요. 우리가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을 청구하는 거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는데 틀리죠. 법원이 직권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청구에 의한다. 회사법상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예외적인 어떤 경우가 있죠. 대표 소송 같은 경우는 뭐 이사, 감사, 뭐 발기인 등에 대해서도 피청구자가 되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반드시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회사법상 소송은 이제 회사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피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의 그 지방법원 본점 소재에서 이제 법원 관할이 재판 관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3번이 답입니다. 결의 취소의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남소를 방지하는 거예요. 돈이 막 비싸게 경비가 많이 드는데 소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의 취소에서만 인정이 돼요. 379조는.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 취소의 변경에서는 379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의 취소에서 부존 외에 무효나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의 경우도 우리가 법원에 의해서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결의 취소만 청구기각권 379조가 있고 나머지는 준용하지 않는다도 기억해야 되고요. 결의안 사항이 등기된 경우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는 본점 지점서에서 등기해야 되니까 다 준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판결이 확정될 때 등기된 사항이 결의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378조를 준용하고 있다. 맞지요?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사회분인데 사회 표시는 안 돼 있네요. 상법상 주주총회 부당결의 수서 변경에서는 이제 381조에 설명하고 있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 주주는 결의가 그죠? 요게 이제 특별 이해관계인이란 말이죠. 요게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주주가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특별 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 못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그 행위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 부당결의 취소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원래 할 수 있다. 제소권자는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고 제소기간이 2월이다. 그래서 이거는 형성해소라고 그랬죠. 소로만 주장할 수가 있다. 부당결의 취소 변경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결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청구 기각권은 결의 취소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3번 우리가 기각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틀렸네요. 1번, 2번 맞고 3번 틀렸고.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세적 효력과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 우리가 이제 소급표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유무에서도 이제 예외가 있죠. 주주총회 결의 하자 사정에서는 모두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대세적 효력이 있는 거죠. 요건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해석법상 소송은 모두 대세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거는 판결 효과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사소송의 경우는 대인적인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산권에 있어서는 채권에 해당이 채권과 비슷한 거죠. 대인적 효력만 있잖아요, 채권은.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죠.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기는 거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기는 대세적 효력이 생기고 회사법상 소송의 대세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는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적용된다.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지문이 나왔다면 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급표가 인정되는 건 5가지라고 그랬죠. 주주총회 결의하자 사정에서와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 감소 무효에서 요거까지 5가지죠. 이제 시험에서 그렇게는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중의 경우에 소급표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되는 것, 되지 않는 것, 해당되는 것, 그럼 뭐 자본 감소 무효에서 이런 것으로 답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본 감소 무효에서는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 그 소급표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190조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191조 이제 단서 규정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190조죠. 191조가 아니고 190조의 단서의 규정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영향을 미친다. 회사나 제3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게 190조의 단서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장래로만 효력이 생기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소급표가 되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 전으로 돌아가서 그 행위가 무효나 취소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는 거는 소급표가 인정되는 5가지 이게 뭐예요? 주주총회 결의하자 사정의소와 자본감사 무효의소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패소 판결이 이건 판결이 이제 승소가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거는 패소가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요 내용도 우리가 191조에 관한 부분인데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고 넘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해분입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해서 간혹 아주 가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결의 절차가 그죠? 소집 절차 내지는 결의 방법이 총회 결의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80조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의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 중대한 부존재소를 제기할 수 있다. 380조 맞고. 그다음에 주주총회 우리가 이제 부존재와 결의 취소를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주주총회 결의를 아니 주주총회 소집을 이제 이사회에서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하는데 둘 다 없으면 부존재고 중대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없다. 이사회 결의는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안 했다. 이사회 결의는 없었는데 대표이사가 했다. 이건 결의 취소다. 잘 기억해두라고 그랬죠. 소가 허용된다. 그다음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와는 달리 확인 이익이 있는 해서 채권자도 소를 제소권자가 없으니까 소이익이 있는 자는 해서 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결의 부존재의 소의 경우에 청구의 인락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 승낙이에요. 당사자끼리 우리가 하회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결의 부존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법원에 개입이 돼 있고 판결이 나면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당사자끼리 합의가 제3자의 이익에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사자끼리 그 뭐 인정하고 승낙하고 하회하고 조정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인정을 안 합니다.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는 어떤 이유가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인락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정, 승낙, 화해, 조정이 무효고 그 조서를 무효인데 조서를 썼다 그러면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효력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있다고 그랬으니까 총회에 참석해서 결의에 찬성한 이사 주주도 주주소를 제기할 수도 이런 게 다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제소권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결의 부존재 확인에서는 법원의 재량기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 4번, 5번으로 맞죠. 재량기각권이 인정되는 거는 뭐예요? 결의 취소에서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 기억을 해두고 여기까지 다 풀어보고요. 전반적인 어떤 문제는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제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고 안 되면 우리가 오해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주문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600선에 보면은 우리가 그 뭡니까 기출문제도 있잖아요. 기출문제 한 5회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해두면 23년도에 문제는 풀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4회분이 해당되겠네. 그거만 풀어보면 우리가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5회분까지만 잘 풀어보고 기출문제 좀 한번 다시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잘 이해 암기되어 있지 않는 조문들 좀 보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시험 방식 한 2, 3년 전부터 나오는 시험 방식으로 보면 세무사나 회계사의 경우는 판례가 거의 나오지 않고 판례가 나온다고 해도 상법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출문제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보면 10년인데 10년 전에 어떤 건 이론적인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0년까지는 안 보고 한 5년 정도의 어떤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그러면 이제 23년도에 나왔던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다시 공부하고 그다음에 조문 보고 이렇게 하면 고득점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문제 풀어보다가 잘 안 되면 조문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80점 이상 맞는다.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는데 상법 이론 막 공부하고 몇 개월씩 공부시키고 그거 뭐 머리에서 집어넣어주고 이게 다 개털입니다. 왜 개털이냐 하면 그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냥 조문이 나와요. 그다음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우리가 2003년도 거는 거의 빠지고 이제 2023년도 그 나머지 존댓 것좀 베끼고 그다음 조문 그대로 쓰고 얼마나 쉬워요. 잘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자, 그렇게 공부하면 고득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문제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